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 좀 봐주고 하세요. 엄마도 손주 자주 보고 하면 좋잖아요. 다리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돌봐? 너네 정 바쁘면 육아 도우미라도 부르는 게 어떻겠니? 그게 돈이 얼만데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 네 돈 아끼려고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도와줘야 되는 거니? 손주 보는 건 좋지만 만약 나 때문에 다치기라도 하면 나한테 또 무슨 험한 말을 하려고. 저번에 잠깐 한눈 판 사이 손주 장난감에 손 살짝 긁혔다고 나를 세상 범죄자 보는 눈으로 보더니 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아들 부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70대 최 씨 할머니는 아들과 통화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든 할머니와 그런 엄마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아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먼 타지로 시집을 와 지독한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유 없이 구박하고 부려먹는 것은 기본에 그런 어머니를 남편은 그저 두고만 보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는 단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며느리가 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한테 맞고 왔을 때 부모들이 선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구박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생이 선생한테 맞는 것이 당연했기에 지금과는 달리 아이가 맞고 와도 부모들은 선생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한데 남편은 나 몰라라 하니 최 씨는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혼도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이혼한 여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발 딸들이 파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얘기하면 딸들이 못 살겠다고 해도 부모님들 체면 생각해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딸 보고 그냥 참으라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최 씨는 시집살이 초반에 시어머니로부터 하나하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밥을 푸는 것조차 시아버지가 된 밥을 좋아하시니 위에서 밥을 퍼야 한다는 사소한 것까지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입 놀리지 말고 만약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았다가 모아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해라. 나불거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밥을 차리고 시부모님이 앉기 전에 차와 과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반찬이 다 동나 생선은 대가리만 남아있고 최 씨는 밥에 김치만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항상 최 씨의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에게 너는 여자 보는 눈이 없어 라는 말을 최 씨 앞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최 씨는 나이가 들면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그게 지혜로움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지혜롭기보다는 편견과 아집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고 연륜이나 나이로 최 씨를 억압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최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기에 눌려 한동안 기도 펴지 못하는 삶을 지내야 했습니다. 최 씨는 만약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로 자기의 시어머니처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최 씨의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되돌아보지 못한 것이 최 씨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남편과 시부모가 하던 농사일을 하며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남편은 옛날에 시집살이를 시킨 것이 미안했는지 최 씨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남편은 어두운 밤에 그만 난간이 없었던 농업용 도수로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후 한참 뒤에 발견돼 저체온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오던 최 씨는 4명이 하던 일을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도맡아 했습니다. 자식들은 공부하라며 절대 일을 돕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농사를 하며 수입이 있었기에 두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은 서울에 살며 취업 준비를 했는데 IMF 이후 취업의 문턱은 쉽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첫 취직한 직장인들의 평균 입사 지원 횟수는 3.3회, 즉 3번 정도 지원을 하면 그중 한 곳은 뽑히는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첫 취직을 할 때까지 평균 13번에서 14번 정도는 지원해야 첫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직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최 씨는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취직에 성공하고 큰 아들은 조금 늦은 32살의 나이에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취직을 한 작은 아들이 장가를 갔고 2년 뒤 큰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을 하자 최 씨는 고향을 떠나 아들들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빌라 1층 집을 매입했습니다. 최 씨는 고향이 그립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보는 것이 이때는 더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잘해주겠다고 어릴 때부터 다짐했던 최 씨이지만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고부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더 이상 시어머니는 최 씨의 어릴 적처럼 권력자가 아니었고 아들은 더는 어머니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은 며느리 편에 서는 경우가 더 흔했습니다. 이는 작은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최 씨의 집에 올 때면 작은 아들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로 처가에 갈 때면 작은 아들은 항상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저 처가에 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네가 거기서 짐을 왜 날라? 여기 집이 좀 낡아서 며칠 전에 인테리어 싹했는데 사위인 제가 도와야죠. 최 씨마저도 이제껏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 농사일 도와달라고 시켜본 적도 없었고 오로지 학업에만 신경을 쓰게 했던 최 씨였습니다. 이후 최 씨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할 때면 장인어른과 사우나를 갔다, 장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둘째 아들은 처갓집의 머슴이 되어갔습니다. 예전에야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을 보낸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딸은 시집들이고 아들은 장가 보낸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아주 간만에 작은 아들과 최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최 씨는 은근슬쩍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얼굴 보기 힘들구나, 새아가.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에 최 씨는 어떤 글에서 며느리에게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했나 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최 씨의 호의가 며느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었고 농담도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 씨는 얼마 안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별말 안 하고 불편한 기색만 내비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로 작은 며느리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서운한 걸 말하거나 말대꾸를 했으면 좋겠건만 이젠 그냥 말도 안 하고 안 보는 것이 요즘 며느리들의 방식인지 할머니는 그저 씁쓸했습니다. 왜 작은 며느리는 안 오냐고 물어볼 때면 작은 아들은 항상 얼버무리며 자기 와이프 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했던 다짐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며느리에게 잘해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이만 좋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첫째 아들도 결혼을 했고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보다는 자주 최 씨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 씨는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타박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첫째 며느리에게 집에 오면 절대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았고 소파에서 일어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최 씨는 10분 동안 4-5번을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큰아들 내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첫째 며느리도 최 씨의 집이 별로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만 둘이 있었기에 며느리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 말이죠. 최 씨는 이전에 며느리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것도 꿈꿨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내 집처럼 지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인데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이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며느리에게 잘해줬습니다. 이후 최 씨는 아들들 집 근처에 살며 돌아가며 손주들을 돌봐줬습니다.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식들은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나이 들어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60대까지는 병원도 잘 가본 적 없던 최 씨였지만 역시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지 70대가 되자마자 잔병 치레를 해야 하는 날 또한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최 씨는 예전에 남편이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당했었기에 낙상 사고를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무기력하고 몽롱해지는 시간이 늘어난 탓에 최 씨는 길을 가다 턱을 주의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엄지발가락과 발목 골절로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한 달간 원치 않게 집에서 누워만 있으며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고로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아들들은 바빠서 잘 찾아오지 않았고 큰 며느리만이 와서 할머니 케어를 해줬습니다. 집에 와서도 다소 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큰며느리가 최 씨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깁스를 풀고 나서도 할머니의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풀고 난 후에도 최 씨의 다리는 잘 부었고 살짝만 눌러도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깁스를 푸는 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미리 작은아들에게 전화했지만 그날 작은아들은 일이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꼭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라 작은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들려오는 건 작은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었냐고 물어보자 딱 봐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지 깜빡했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형네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약속을 잊어버려 놓고 도리어 짜증을 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잠깐 병원 데려다 달라 한 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후에 최 씨에게 사과했지만 예전부터 작은 아들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회사 일이 잘 안 될 때면 자기 기분에 따라 최 씨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는 사소한 것들도 더 서운해지는데 할머니는 이날만큼은 아들 둘 대학교 다 보내주고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해 돈도 잘 버는데 배신당한 것 같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부담을 주기 싫었지만 큰며느리에게 전화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에게 아픈 것들도 다 말했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엉치랑 무릎까지 다 아프네요.
10년 전쯤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약 먹고 괜찮다가 또 아프고 그러네요. 지난번에는 발목만 아팠는데 검사를 다시 받아볼까요? 최 씨 할머니는 의사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술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자 의사는 최 씨의 말을 가로막으며 촬영실로 이동하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마쳤는데 딱히 문제 있는 곳이 보이지 않자 의사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켜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한동안 다리가 불편해 더 이상 손주들을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네는 큰 며느리가 휴직을 해 손주들을 돌봐줬기에 따로 불평이 없었지만 작은 아들네가 난리였습니다. 하루는 큰 며느리가 찾아와 먹을 것들을 냉장고에 채워주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는 거 좀 답답하지 않아요? 가끔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예전처럼 우리 찬이 좀 돌봐줬으면 하는데. 형네는 형수님이 일 쉰다면서요. 이제는 거기 갈 일은 없으니까 우리 애 잠깐만 와서 돌봐주면 되잖아요. 다리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돌봐? 너네 바쁘면 가사 도우미라도 부르는 게 어떻겠니? 그게 돈이 얼만데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너네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난 썩 내키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해도 최 씨의 마음 한켠에는 자식들에게 뭐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최 씨도 작은 아들의 부탁을 칼같이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작은 아들의 부탁에 보다 못해 첫째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기를 가로챘습니다. 도련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지금 다리가 하며 최 씨의 상태를 나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첫째 며느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네네 알죠. 저는 그냥 엄마가 하루 종일 시간 때울 일도 없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어머님은 제가 돌봐드리면서 저랑 놀러 갈 때가 많으니까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잘해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큰 며느리는 평소에 말은 없지만 할 말은 꼭 하고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할머니가 작은 아들네에 대한 불만을 큰 며느리에게 많이 말해왔고 아픈데 얼굴 한번 안 비추면서 지속적으로 애를 좀 봐달라는 요청을 최 씨가 거절하는데도 작은 아들은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아들한테 약한 것을 작은 아들이 이용하자 큰 며느리가 대신 나서준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사실 친정 엄마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최 씨가 잘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 씨를 돌봐줘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은 벌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자기네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큰아들네는 오히려 둘째 아들네보다 못 벌었지만 며느리까지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큰 며느리가 큰아들과 함께 최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큰아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최 씨가 좋아하는 롤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최 씨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껏 자기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시부모님 생신과 남편 생일을 챙겼고 아들들을 낳고는 아들들의 생일만을 챙겼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다정했던 남편도 최 씨의 생일을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아들들도 그런 남편을 닮아 엄마의 생일을 자주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최 씨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는 그날도 다리가 아파 자기의 생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최 씨에게 전해주며
큰며느리도 그동안 결혼하고 바빠서 시어머니의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을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큰며느리도 원래 생일 같은 것을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마침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부랴부랴 남편과 선물을 골라 최 씨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주는 것만을 해왔던 할머니는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건네는 것을 받고도 할머니는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걸 받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갚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오히려 큰며느리가 그런 큰아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며 긴 시간 그날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몸도 아프고 자식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집은 하나여서 아들 둘 중 한 명에게 물려주기도 곤란했고 맘 같아서는 큰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굳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주택연금을 받고 나서 아들들에게는 절대 돈을 쓰지 않고 큰 며느리에게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큰 며느리는 아들 없이도 최 씨와 함께 나들이를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 할머니는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10m 정도만 걸어도 숨이 찼고 무릎에 손을 받치고 중간에 잠깐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 최 씨 할머니에게 큰 며느리는 항상 손을 건넸고 며느리 손에 의지해 최 씨는 천천히 걸으며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큰 며느리에게 고마웠지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와 함께 하면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못 받았던 사랑을 며느리에게서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크진 않지만 남은 유산을 큰 며느리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부모 노릇 다 했고 갚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렇게 얼굴을 안 비추던 작은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작은 아들은 할머니에게 따졌지만 최 씨는 그간 작은 아들네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읊어주며 작은 아들네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며느리와 딸처럼 가까워지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정 서로를 위하며 같이 늙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특히나 서운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자 해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며느리에게 말도 정말 가려해야 하고 부담 주지 않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예전을 생각했을 때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부모-자식 관계와 고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은 거의 평생 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분가하면 서로에게 너무 바라는 것보다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이나 며느리 그리고 사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